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강의 첫 시간입니다. 자, 사이트 주소는 네이버 카페의 IT2030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예, IT 자격 정보처리 자격증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카페 주소를 입력하시게 되면 바로 찾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핵심 요약본을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필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우선 정보처리 강의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챕터 중에 필기 강의라는 항목을 누르시게 되면 필기 강의와 관련되는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전자계산기 일반 과목에 해당되고요. 첫 시간이니까 컴퓨터 시스템의 이해, 하드웨어에 관련되는 핵심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챕터는요, 60문제 중에 6문제 또는 7문제 정도가 매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챕터입니다. 자, 첫 번째, 전자계산기 부분입니다. 전자계산기라는 거는 정의가 입력한 자료를 처리, 저장, 검색 등을 통해 유용한 정보로 출력해낼 수 있는 전자적 자료 처리 체계이다. 자, 말이 어렵죠? 네, 전자적 자료 처리. 그리고 약자가 EDPS라고 합니다. 네, 전자적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해가지고요. 그걸 한글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전자적 자료 처리 체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죠. 컴퓨터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전자계산기는 우리가 이렇게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제 강의에서는 하드웨어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계산기 이 구조를 머릿속에 이렇게 익혀두시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분류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시고요. 차차 이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하드웨어 안에는 자,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앙처리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CPU죠. 네, CPU라고도 하고요. 중앙처리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 장치가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PU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자, 이거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넓은 의미의 광의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CPU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류를 하고 있는 거는 넓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좁은 의미의 CPU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자, 우리가 CPU, 우리 칩 아시죠? 칩. 일반적으로 CPU 칩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CPU 안에는 어때요? 산술 논리 연산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 장치가 여러 가지 제어 장치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CPU 칩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기억 장치라는 게 있죠. 자, 주기억 장치는 우리 CPU 칩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CPU 칩이 이런 식으로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요 안에는 주기억 장치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주기억 장치는 별도 공간에 이렇게 주기억 장치가 이렇게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는 차츰 아래 또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요거와 요 두 개가 통신을 해서 우리가 컴퓨터가 동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큰 의미에서는 이 주기억 장치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CPU다 이렇게 중앙처리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의 CPU다 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칩, CPU 칩 있죠? 그걸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넓은 의미, 광의의 CPU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자, 안에는 연산 장치에 해당되는 ALU라는 게 있습니다. ALU. 이거는 산술 논리 연산 장치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ALU가요. 예, 그래서 산술 연산도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도 기능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연산 기능을 합쳐놓은 게 바로 산술 논리 연산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산술 연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사칙 연산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 바로 산술 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논리 연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논리 연산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자, AND 연산이라든지, 그죠? 네, AND 연산이라든지, 아니면 OR 연산이라든지, 아니면 not이라든지, 부정하는 거 있죠? 네, 그런 연산을 논리 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산술 논리 연산을 합쳐서 산술 논리 연산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CPU가, 오른쪽에 있는 이 CPU가 ALU 연산을 주로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장치. 제어 장치, 여러 가지 신호들을 갖다가 다 제어를 해주는 제어 장치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주기억 장치라는 거는 기억하는 소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뜻한다 이라면 뇌에 해당되겠죠? 뇌 기능이 해당되는 게 바로 중앙처리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뇌 기능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주기억 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주변 장치는 뭘까요? 우리 사람의 몸을 따진다라면 뇌 말고 자, 입력 장치, 출력 장치, 보조기억 장치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주변 장치 중에 입력 장치라는 거는 사람의 비유를 한다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눈, 귀, 그죠? 듣고, 보고, 뭐 이런 게 입력 장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컴퓨터에는 키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우스, 가장 대표적인 입력 장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 장치는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 사람의 비유를 한다라면 말을 해야 되니까 입이 출력 장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제스처를 한다든지 그러면 팔, 다리도 뭐 출력 장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서는 출력 장치가 모니터, 그 다음에 프린터, 그 다음에 XY 플로터라는 뭐 특수한 프린터 종류가 이렇게 있다. 자세한 것은 또 뒤에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기억 장치가 또 있습니다. 자, 주기억 장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아래 다시 상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자, 주변 장치 중에 보조기억 장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보조기억 장치에는 대표적인 게 자기 디스크, HDD, 예전에 이제 플로피 디스크도 있었습니다. 그죠? FDD, 플로피 디스크. 예. 디스켓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컴퓨터 안에 있는 하드 디스크 있죠? 하드 디스크가 바로 HDD 해가지고 자기 디스크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테이프로 되어 있는 장치도 있었습니다. 이건 대용량을 우리가 많이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카세트 테이프처럼 생긴 테이프 돌아가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 테이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입력 장치, 출력 장치, 보조기억 장치가 주변 장치에 속하더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우리가 집어넣고 그 다음 상세하게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뒤에 두 번째 챕터에 제 2강에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분은 또 필요합니다. 자,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구분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하드웨어라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손에 만져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하드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뭐냐?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고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게 바로 이제 컴퓨터 내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텔레비전에 비유를 한다면 텔레비전 수상기, 기계장치 그거는 하드웨어가 되겠고요. 우리 KBS, EBS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죠. 뉴스라든지 아니면 만화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은 바로 소프트웨어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자계산기의 특징. 자, 이런 것들도 뭐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가끔 시험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특징은 정확하다. 그죠? 고속이다. 그 다음에 대용량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동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아주 경제적이다. 예, 그런 것들이 전자계산기의 일반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자, 컴퓨터가 창조성을 가지고 있나요? 전자계산기가? 네, 이거는 틀리죠. 그죠? 네, 창조성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AI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 네, 기계학습 이런 얘기를 할 때 창조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아니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자계산기라는 기계장치는 창조성이라는 거는 없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전자계산기의 세대별 발전 어떤 정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가끔 또 시험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세대부터 해가지고 5세대로 이렇게 전자계산기를 분류를 합니다. 자, 그 뒤에 나아가서도 계속 쭉 있겠죠. 자, 1세대 보시게 되면 1세대는 50년대부터 컴퓨터가 이렇게 발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게 특징적인 게 이 소자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공관이라는 게 처음 발명이 됐습니다. 예, 이런 트랜지스터라든지 회로가 이렇게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이런 회로, 직접 회로가 만들어지기 전에 진공으로 되어 있는 관 속에서 어떤 소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 자체가 집체만한 크기의 컴퓨터를 다루게 됐었습니다. 이 진공관 때문에. 그래서 아주 불편한 면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시점에는 기계어가 사용이 됐다. 특징들하고 또 관련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어는 뭡니까? 기계어라는 것은 기계가 이해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기계는 자 1, 0 이 두 가지 숫자 상태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불이 켜졌다, 꺼졌다. 이 두 가지 상태만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어는 10, 10, 10 이걸 이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10, 10, 10, 111, 000 뭐 이런 일련의 어떤 비트로서 구성되어 있는 언어로 우리가 기계가 이해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어를 이해하는 세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일괄 처리 시스템을 그때는 이제 발달이 됐다. 일괄 처리라는 거는 우리가 배치 프로그램이라든지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처리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어떤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것도 카드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카드 리더기를 통해서 읽어들어서 프로그램을 어떤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괄 처리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좀 불편했겠죠? 자, 2세대는 보시게 되면 6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 진공관을 아주 작은 소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트랜지스터라는 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세대에는 고급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계어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급 언어다라고 하면 오늘날 사용하게 되는 C 언어라든지 C 뿔뿔도 있겠죠. 자바라든지 자, 여러 가지 그런 언어, 코볼이라든지 그죠? 코볼이라든지 뭐 이런 대표적인 언어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 언어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계어보다는 사람이 프로그래밍 하기에 친숙한 언어들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발달을 했다. 자, 일괄 처리, 배치 처리하고 대비를 해서 많이 발전이 됐죠. 실시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컴퓨터가 발달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세대는 60년대 후반이 되겠습니다. 60년대 후반에는 자, 보시다시피 많은 트랜지스터를 작은 손톱만한 크기의 IC 칩에 압축을 해서 모아서 놓은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그림이 보이죠? 직접 회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IC 칩이다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그 3세대에는 C분할 시스템, C분할 처리 시스템이 발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 처리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 중앙에 중대형 컴퓨터가 있어서 중앙에 컴퓨터가 있어요. 중앙 컴퓨터가. 자, 외부에 사용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A 터미널을 통해서 이렇게 단말기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자들이 접속을 하겠죠. 그래서 자, 이 중앙 컴퓨터를 연산 장치를 시간으로 분할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마한 시간을 갖다가 계속 분할해 가면서 이렇게 여러 사용자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게끔 시간들을 할당을 시켜주면서 그렇게 동시에 동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C분할 처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년대 들어서 이제 4세대가 됩니다. 자, 그 주요 소자는 이 직접 회로인데, 자, 고밀도, Large Scale IC다 해가지고요. LSI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직접 회로를 좀 더 고밀도로 집접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시대에는 분산 처리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을 또 한다. 분산은 어떤 중앙에 컴퓨터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갖다가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굉장히 성능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세대의 마지막은 90년대 이후를 우리가 5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계산기의. 자, 그거는 이제 4세대보다 좀 더 초고밀도, 더 많은 회로 소자를 갖다가 집접을 해가지고 더 압축을 시켜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LSI다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Very Large Scale IC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주 많이 더 집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칩 안에 더 많은 소자들을 갖다가 넣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5세대 이후에는 네트워크 시스템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AI가 발달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뭡니까? 양자 컴퓨터가 이제 발달하게 되겠죠. 소자가 이제 완전히 또 바뀌게 됩니다. 자, 미래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되겠죠. 자, 네 번째, 전자계산기의 분류. 자, 전자계산기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취급하는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컴퓨터하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컴퓨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 자, 디지털 컴퓨터, 오늘날의 컴퓨터는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디지털 컴퓨터는 취급하는 자료가 이산적인 자료를 취급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산적이라는 거는요, 연속 자료의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비연속적 자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연속적인 자료라는 거는 우리가 전압이라든지 전류라든지 게지 지침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전압의 크기라든지 전류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속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줄 수가 있죠.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연속적인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산적 자료라는 것은 그와 반대로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는 자료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숫자 0과 1, 그죠? 이렇게 딱딱 떨어져가 있죠. 그죠? 그게 숫자라든지 아니면 문자, 기억, 니은, A, B, C, D 이런 문자들 있죠. 그런 것처럼 딱딱 떨어져가 있는 자료들을 이산적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컴퓨터는 이 이산적 딱딱 분류되어 있는 비연속적인 자료들을 다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진 0과 1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 0과 1을 갖다가 계산을 해가지고
문자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숫자로도 표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오늘날의 컴퓨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로는 논리 회로를 사용하게 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컴퓨터는 이렇게 수치 게이지가 이렇게 지침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폭 회로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오늘날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가능하죠. 디지털 컴퓨터에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컴퓨터는 특수한 용도로 만들어지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특별히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는 우리가 범용 컴퓨터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사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게임이라든지 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범용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프로그램만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용도로서 다양한 용도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